카메라 점령 그리고 말라카이어 등등으로 거주를 하면서 말레이제들도 이슬람화가 진행돼요. 그런데 이미 원주민들은 불교나 힌두교를 믿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슬람화되지가 않았고, 그리고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이슬람 제국의 지하드라고 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종교가 전파되는 거에 반해 이 지역은 그냥 무역을 통해서 전파가 되다 보니까 이슬람교가 강력하게 뿌리 내리기 쉽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슬람교도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은 중동이나 남아시아에 있는 인도주의자들한테는 예술자다, 일탈한 사람들이다 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고 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인도네시아가 1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죠. 지금까지도 뭐 적게 보면 한 300개, 많이 보면 1,300개 이상의 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언어의 통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집계되긴 하는데 최대 700여 개의 다른 지역 언어가 있어요. 물론 뭐 어느 정도 이런 이슬람교 자체가 믿지 못하게 된 거죠. 참 특이한 나라네요. 이렇게 많은 민족, 언어,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섬으로 다른 지역에 이렇게 퍼져 있을 경우는 사실은 종교까지도 이렇게 다르면 어떻게 되기 십상이냐 하면 그 종교를 기반으로 해서든 언어나 아니면 민족을 기반으로 해서든 다른 국가로 진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니 하여튼 2만 개 가까운 섬이 하나의 나라를 유지하죠.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가 이제 인도랑 인도네시아를 지난 이야기. 그래서 네덜란드가 신시를 받기 시작한 것부터 시비자야 왕국이다, 마자파르 왕국이다 등등을 말하긴 했지만, 이 왕국들은 통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섬마다 여러 문화를 가져왔죠. 그 부분이 인도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긴 합니다. 실제로 이후의 역사도 굉장히 비슷해요. 16세기까지는 포르투갈 세력이 나름 진출했던 인도네시아 지역에 17세기부터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를 중심으로 포르투갈 세력을 대표해 나갔고, 1619년 자바섬의 자카르타를 손에 놓고 네덜란드령 바타비아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300여 년에 걸친 네덜란드 동인도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이것도 이제 한 18세기 말부터 시작된 영국의 인도 식민지 시대와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네덜란드의 식민지 시대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인도네시아 역사에 두 가지를 남겼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의 제국으로부터 식민지를 받다 보니까 각기 다른 섬에서도 우리는 하나다라는 동질성, 동일성, 아이덴티티가 생겼어요. 또 다른 것은 아예 다른 문화권의 제국으로부터 지배를 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방어적인 민족주의가 생겨나고, 이거는 뭐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들이 비슷하게 다 겪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실제로 인도도 이런 비슷한 과정을 거쳤는데, 그런데 독립 과정에서 많은 나라들이 하나의 갈림길에 섭니다. 그 독립운동 세력이 하나로 단결을 해서 하나의 국가를 만드느냐, 아니면 이념과 종교 등으로 아예 분리 독립하느냐.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인도와 파키스탄은 종교로 분리 독립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념으로 인해서 분리 독립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인도네시아는 강력한 리더십과 민족주의로 그냥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버린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하나로 묶은 구심점이 된 강력한 리더십 누군가요? 지금까지도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일본과 협력까지 하면서, 물론 많은 착취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협력하는 게 나중에 네덜란드로부터 종교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판단 하에 많은 준비를 해왔고, 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4년 넘게 네덜란드가 독립적 그렇게
동물을 쟁취해서 연방공화국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네덜란드 영향력이 남아있는 지방 정부가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정부는요 1950년 8월에 이 연방공화국을 쳐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의 대부분을 아우르는 중앙집권국이 인도네시아 공화국을 건설을 했고 이게 좀 인도 같은 경우는 아예 연방국으로 지금도 남아있어서 각 국가, 각 지방 인도네시아는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 보였어요. 왜? 신라요? 네, 판차실라. 이게 인도네시아 건국의 5대 원칙인데, 예. 판차실라라는 단어 자체가 5개의 원칙을 뜻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유일신을 믿어야 한다라는 원칙, 예. 인간의 존엄성, 인도네시아가 통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의제를 통한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정의 구현 예. 등등인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하나하나를 볼 필요 없이 첫 번째인 유일신에 대한 믿음, 예. 그리고 세 번째인 인도네시아 통합, 또 네 번째인 대의 민주주의, 요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수카르노 대통령이 국부로 분리 이후 결국엔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서 수십 년 동안 독재를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 수카르노 대통령이 말했던 이 판차실라 원칙이 인도네시아를 하나로 묶는 정치 이념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처음 말씀드린 일신교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는 이 원칙 때문에 무신론을 허용하지는 않지만 다른 종교들을, 그러니까 일신교를 믿으면 무조건 다 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국민들 중에서 이슬람이 아니라 불교를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 근데 물론 이제 불교가 유일신교냐라고 예.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다. 뭐 라고 할 토테하고 거예요. 안 섞이기도 그렇죠. 했죠. 그런데 불교도 허용을 해줍니다. 예. 심지어 유교도 허용을 해줘요. 당연히 뭐 기독교나 유대교는 당연히 허용을 해주는데 이게 예. 역사적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예. 원래는 헌법에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은 무슬림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인도네시아 헌법 안에도 이슬람 우위 원칙을 넣으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카르노 대통령이 워낙 세속주의다 보니까 예. 아예 반대를 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 식민 통치 과정에서 이미 기독교 수가 인구의 10%를 넘어버리니까 이걸 다 하나로 묶으려면 예. 이 이슬람 우위 원칙으로 도저히 안 됐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흥미로운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유일신교가 누가 봐도 인도네시아에 가는 사람들은, 이주하는 사람들은 무신교입니다 라고 하면은 입국이 안 돼요. 이주가 안 돼요. 하지만 저 유교를 믿어요 하면 넌 그냥 유일신교구나 하고 허락을 해줍니다. 이게 뭐 불교는 실제로 뭐 우주를 창조한 본초부를 믿고 유교 같은 경우는 공자가 유일신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다 등등의,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도 유교가 굉장히 강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렇죠. 좀 이상한 핑계를 대고 해주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세속주의 국가다 라고 말하기엔 좀 민망하니까 이렇게 유교, 기독교, 불교, 힌두교도도 전부 다 이렇게 허락해주는 이런 원칙을 취했다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2만 개 가까운 섬이 한 나라로 뭉쳐 있다가 요즘은 분리 독립 이슈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노벨 평화상 받을 때 이슈가 됐던 동티모르 같은 경우가 이 포르투갈 식민 지배를 오래 받다 보니까 가톨릭 교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리 독립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2002년에 독립을 했고요. 지금까지도 워낙 뭐 아체주라든지 아니면 아예 술탄이 다스리고 있는 욕야크르타라든지 그리고 그 뉴기니 섬 쪽에 있는 파푸아주 같은 경우는 조금씩 분리독립 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예 특별 지휘지역, 뭐 특별 자치주로 묶어서 자치권을 조금씩 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슬람 국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 많이 배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오늘이 한 기자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세계 곳곳 지리에 담긴 역사와 경제 정말 재미나게 풀어주셨고요. 저도 정말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이런 지식이 있었구나 하면서 많이 배웠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그동안 말씀 마무리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영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자동차도 재구매하면 혜택 더 주는 곳은 없나? 메르세데스 벤츠 전시장으로 목적지를 재설정합니다. 와, 혜택이 이렇게 많아? 지금 E클래스 재구매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망설이기엔 아까운 혜택. 11월 가까운 메르세데스 벤츠 전시장에서. 어휴, 좋아. 김 사장, 충전이 벌써 다 됐어? 나 T4K로 바꿨잖아. 아, GS 글로벌에서 수입하는 BYD 1톤 전기 트럭. 한겨울에도 이제 참고. 오직 11월 후조 최대 혜택. 미국의 축제가 온. It's gonna be another day with the sunshine. 햇살은 너의 창을 밝게 비추고 반쯤 눈을 떴을 때 그대 미소가 나를 반겨요.
오